이어서 4-11부터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나와 있죠. 거기 성취기준 해설에 아주 친절하게 순차, 선택, 반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순차는 명령문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며, 선택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명령문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반복은 명령문을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주어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초 과정을 통해 위 프로그램의 세 가지 구조를 이해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뒤에 그림 자료를 보면 순차와 반복과 선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죠. 순차는 그냥 차례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걸 의미하고요. 선택은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 그 다음 반복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끔 하죠.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 다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볼게요.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최소화하고요. 문제 해결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뭘 키우래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했죠. 거기 동그라미. 컴퓨팅 사고력. 옆에다 적어주세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다시 한번,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게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마지막으로 한번 다 천천히 읽을게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뭐라고 한다?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한다. 이거 좀 알아주세요. 컴퓨팅 사고력의 용어. 나중에 2차 심층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도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다음 컴퓨팅적인 사고는 소프트웨어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도 반영하여 지도한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 넘어갈게요. 보충자료 8쪽, 거기 이제 학교 종으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의 구조라고 나와 있어서 순차, 선택, 반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해볼게요. 순차를 보면 이렇게 수업 시간 40분이 지나고 쉬는 시간입니다. 돌아가서 쉬는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할 때마다 학교 종이 울리겠죠. 시작할 때와 쉬는 시간과 뭐 이런 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순서대로 학교 종이 울리는 걸 뭐라고 한다? 순차라고 한다. 그 다음 선택은 뭐예요? 주말에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요일에 따라서 학교 종이 선택적으로 울리기도 하고 울리지도 않기도 한다. 이게 바로 뭐야? 선택. 평일에는 울리게, 평일이 아닌 주말에는 울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선택. 그다음 반복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보이나? 반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에 매일 학교 종이 반복되는 거. 물론 토일은 안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 자체가 매일 학교 종이 반복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영역이죠. 기술 활용 영역이에요. 생활 속에서 기술 활용 사례를 적응, 혁신, 지속하는 것 관련하여 살펴보고 체험 활동을 통해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및 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라고 해서 5-1번 보면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여기서 일과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거기 일과 직업의 의미를 볼게요. 일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전부 다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일과 직업을 너 일이 뭐야? 일 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과 직업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일은 그냥 내가 뭐 하는 일, 여러분 집에 가서 설거지 한다거나 요리 만드는 것도 일이 될 수가 있죠. 목표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 다음에 직업은 뭐냐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월급 같은 걸 받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직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뭐가 있다? 보상을 받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5-2 보면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이렇게 지금도 나왔지만 일과 직업, 진로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왔어요 지금? 기술 시스템 영역에 5 영역에 있어요. 가정생활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기술의 세계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직업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직업이 뭐 가정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했더니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 영역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배가 좀 안 됐던 느낌이어서 이 직업 관련된 진로 관련된 파트를 어디로 뺀 거예요? 기술의 세계 쪽으로 뺀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5-2 직업 탐색인데 뭐 성격 흥미에 관한 뭐 이런 걸 직업 탐색하고 진로 확인해보고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5-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 얘기가 나온다.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라고 해서 성취기준 해설에 발명에 사용되는 더하기, 빼기, 용도 바꾸기, 반대로 하기 등 다양한 발명 기법을 이해하라고 했죠. 발명 기법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서 볼게요. 그 다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설명하여 발명 이유, 해결된 문제, 적용된 발명 사고 기법 등을 탐색하여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발명 기법 동그라미, 발명 사고 기법 동그라미. 발명 기법 말 그대로 이거예요. 발명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볼게요. 먼저 작게 또는 크게 하기예요. 우산이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데 크기를 작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발명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좀 작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크게 하거나. 그 다음 더하기 기법. 신발에다가 원래 신발에 뭐가 없어요? 바퀴가 없잖아요. 바퀴를 더해보니 어떨까? 했더니 스케이트를 땅에서도 탈 수 있다. 이런 게 나왔죠. 롤러브레이드가 나왔죠. 그 다음 모양 바꾸기 방법. 빨대가 구부러지지 않아 불편하네. 모양을 바꿔볼까 해서 여러 빨대 중에 이렇게 꺾여 있는 빨대 있죠? 이거를 발명한 거죠. 그 다음 재료 바꾸기 기법. 음식이 잘 익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냄비 뚜껑을 투명한 재료로 바꾼 거죠. 재료를 바꿨다. 그 다음 빼기 기법. 수박은 씨가 많아서 먹기가 힘들어. 수박에 씨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수박에 씨를 뺐더니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개발했죠. 발명했죠. 그 다음 반대로 하기 기법. 화장품을 남김없이 다 쓰려니 너무 힘들어. 화장품 용기를 거꾸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의 용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용도 바꾸기 기법이라고 해서 주전자는 원래 이제 물 따르는 거잖아요. 그 먹는. 근데 용도를 바꿔서 이거를 화단에 물을 주면 물이 튀지 않아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단에 물 주는 용도로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발명 기법인데 그러면 발명 사고 기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의 기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기를 하겠습니다. 판서. 거기 발명 사고 기법 옆에다 이렇게 마인드맵 아시죠? 뭐 이렇게 가운데 동심원을 그려서 이렇게 마인드맵 하나 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명절이라고 하면 뭐 설, 추석 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마인드맵이죠. 그냥 브레인스토밍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 말을 하는 거.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둘 다 확산적 사고를 위한 방법이죠. 확산적 사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발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또 이제 수렴적인 아이디어도 줄 수 있죠. 그래서 PMI가 있고요. 평가 행렬법이라는 건 있어요. 평가 행렬법. 이 두 가지는 수렴적이에요. 수렴적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로 뭔가 모아지도록 하는 게 이 PMI인데 PMI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이죠.
장점, 단점, 흥미로운 거 이런 거 적어보면서 생각을 조금 모아보는 거고, 평가 행렬법은 뭐냐면, 평가 행렬법이란, 좀 이쪽으로 올게요. 평가 행렬법이란 이런 식으로 행렬, 그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서 이쪽에는 평가 준 거, 이쪽에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내가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가 있을 거야. 그게 뭐 창의성이 좋은지, 그 다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0점부터 5점까지 매겨서 뭐 이 아이디어 1번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1번은 창의성은 5점인데 실현 가능성은 1점밖에 안 되겠네. 판단해 보는 거죠. 아이디어 두 번째,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는 창의성은 3점인데 실현 가능성 5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아이디어를 어떤 거 하나를 찾는 게 뭐라고요? 평가 행렬법이라고요. 이거는 뭐다? 수렴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이다. 옆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발명 사고 기법에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은 확산적 사고를 위한 거, 그 다음 PMI, 평가 행렬법은 수렴적 사고를 위한 방법이다. 평가 행렬법의 특징 설명을 드렸고요. 지울게요. 그 다음 거기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문제2의 연구와 개발, 실현, 평가라고 해서 거기를 묶어두세요. 이렇게. 어디 갔지?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있죠? 문제2에 여기부터 해서 평가까지 이렇게 묶어두시고, 그다음 이렇게 이게 뭐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문제2의 연구와 개발, 실현, 평가가 뭐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성취기준 5-4예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뒤에 보면 창의적인 물건 만들기 나와 있죠. 문제 이해하기, 관심 있는 물건 선택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점 찾고요. 그 다음 연구와 개발하고요. 실현을 해서 뭐 도면도 그려보고 마름질도 해보고 가공도 해보고 그 다음 평가해본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 다음 성취기준 5-5 볼게요.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그 다음 5-6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로봇의 작동 원리가 나와 있죠. 위로 넘어갈게요. 감지장치에서 센서 같은 걸로 빛, 소리 등을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죠. 이 받아들인 거를 제어장치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제어장치에서 이 받은 신호를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죠. 이 CPU에서 해석을 해서 그걸 다시 구동장치로 보내요. 그런 구동장치에서 신호를 받은 걸 전동기로 뭐 움직이든지 이런 걸 하겠죠. 로봇의 작동 원리는 크게 감지장치, 제어장치, 구동장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기준 5-7 여러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해서 거기 위에 오른쪽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괄호 쳐놓을게요.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로봇을 작동시켜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연계하여지도 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로봇을 연계하여지도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일단 밑에 센서라는 게 나와있죠. 우리 센서 다 알고 있죠? 센서, 로봇에 사용되는 센서. 센서란 뭐예요? 빛, 소리, 압력 이것 등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래요. 사람의 눈, 코, 귀, 혀, 피부와 같은 기능을 한대요. 그 센서의 종류와 쓰임새. 황화카드뮴 센서인데 이건 보통 광센서라고 불려요. 근데 밝고 어두운 정도를 감지하는 게 황화카드뮴 센서입니다. 나중에 키트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센서.
주변의 소리를 감지하는 거, 그런 센서겠죠? 적외선 센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여 흙과 맵 또는 흙과 백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적외선으로. 그 다음 접촉 센서는 딱딱한 장애물이나 거기에 충돌하거나 손에 이렇게 부딪히면 이런 걸 감지하는 거죠. 접촉하는 걸 감지하는 거. 그다음 초음파는 이제 뭐 들리지 않죠. 초음파 들리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거리나 속도를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온도 센서는 열을 감지해서 그걸 가지고 전기 신호를 내는 걸 열 센서라고 해요. 온도 센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5-8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이번에 나왔다고.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 이거 이해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현재의 자연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전하고 개발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을 하지만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친환경 농업으로 치면 친환경 농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죠.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면 이제 농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지금 얘기 드린 게 전부 뭐예요? 성취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성취 기준. 그러면 우리가 거기 교재로 다시 넘어와서요. 성취 기준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봤으니까 227쪽으로 넘어갈게요. 227쪽에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다 중요해요. 사실 교육과정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을 거기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고 공부를 하세요. 먼저 교수학습 방법 방향 보면 1번에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 분야의 내용을 고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분야의 영역별로 균형 있게 편성 운영한다. 그래야겠죠. 균형 있게 편성해야 된다. 단 학생, 학교,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순서나 비중, 학습 과제의 종류, 거기 밑줄, 학습 과제의 종류 등을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만들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이나 언플러그드 활동을 할 때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학교에는 엔트리밖에 없어. 그럼 엔트리만 하는 거죠. 다른 학교에서는 스크래치가 있으면 하는 스크래치를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죠. 학습 과제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그 2번에서 수업 시간이 부족할 경우 창의적 체험 시간 등을 활용, 거기 밑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 시간을 등을 활용하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체 시간. 그 다음 줄 마지막 줄에 2번의 마지막 줄, 수업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있죠? 거기 밑줄. 수업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블록 타임 같은 거 할 수 있다. 실과를 운영을 할 때 2차시 연속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조금 뭔가 이렇게 만드는 활동이라던가 특히 실과는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게 많은데 그때 이제 시간을 연속 차시로 하면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평가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2번 별표 치세요. 거기 이미 거기 글씨체가 다르죠.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2번 전부 별표 치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평가에서는 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에서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각각 이게 우리는 지정행위라고 하잖아요. 지식 태도,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과목마다 교과마다 좀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지적 기능, 정의적 기능이라고 정의적이라고 했는데 기능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과를 뭔가 만들고 어떤 기능을 배우는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동적이 아니라 기능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조금 눈여겨 보시고요. 기능적 영역이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 밑에 가나 다라가 있죠. 거기 나에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우리 거기 아까 처음에 배웠던 교과 역량에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앞에다가 실천적 추론이라고 적어주세요. 실천적 추론. 다시 한번 나의 거기 2번의 나죠.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결정 능력, 창의력 등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옆에다가 실천적 추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252라고 적어주세요. 실천적 추론,
페이지 252. 나 옆에다가요. 그 다음 다 실험 실습 방법과 과정에 따른 실천적 수행 능력이라고 했죠. 실천적 수행 능력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실습 중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실습 중심. 페이지 254. 다시 한번 다 실험 실습 방법과 과정에 따른 실천적 수행 능력. 실습 거기다가 실천적 수행 능력 밑줄 치시고 실습 중심 2페이지 254라고 적어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 뒤까지 이제 교육과정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실과 교육과정은 끝이 났어요. 이제 실과 교육론이라고 해서 사실 교육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없는 게 뭐냐면 실과는 뭐 어떤 다른 교과와 달리 어떤 학자가 있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한 게 아니라서 그럼 뭐냐? 실과 교육론이라고 하면 보통 실과 수업 모형들을 말해요. 실과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 모형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두 가지 출판사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넣어놨는데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건 미래엔이에요.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실과에 나온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총론의 내용. 그 중에 이제 약간 실과 수업 모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뒤에 나온 게 금성 출판사예요. 여기도 총론이야. 총론 중에서도 이제 제가 수업 모형에 대한 내용만 빼놨는데 뒤에 나올 금성 출판사가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미래엔을 왜 넣어놨냐고 하면 금성 출판사에서 설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성 출판사는 좀 기본적인 실과에서 진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수업 모형들을 다 설명을 해놨어. 근데 미래엔은 이제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미래엔 지도서를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전통적인 수업 모형 같은 얘가 나온 금성 출판사 얘가 나왔다는 거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실과 교수 학습 방법 및 방법 미래엔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실험 실습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실험 실습은 전통적인 실과의 방법이잖아요. 교수 방법. 그래서 이거는 미래엔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페이지 255쪽으로 보기라고 적어주세요. 실험 실습 옆에다가 페이지 255로 보기 이런 식으로 페이지 255로 보기. 그러니까 실험 실습을 할 건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금성 출판사 걸로 봅시다. 넘어가시고요. 230쪽 역할놀이 수업이에요. 역할놀이 수업에는 미래엔 지도서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역할놀이는 다 알죠. 역할놀이 서로 이제 역할을 정해서 그걸로 그때 영어 수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할극과 역할놀이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할극은 대본이 있는 거고 역할놀이는 대본은 없어. 역할만 정해진 건데 어쨌든 역할놀이 수업이라고 하면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수업 적용 예시를 보면 주제가 뭐죠? 예시를 보면 2번 수업 적용 예시를 보면 함께하는 가정일이라고 했죠. 가정일에서 가정일 역할을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대한 서로 놀이를 해보면서 서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거기 첫 번째 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타인의 역할 동그라미. 실제로 역할을 시연해 보기 때문에 타인의 역할을 경험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줄 치세요. 이를 통해 라고 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이를 통해 거기 밑줄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게 수업 적용으로 예시가 된 게 함께하는 가정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 절차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이 절차는 사실 역할놀이 수업이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역할을 고르고 역할 고르고 나면 무대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연자 누가 할 거고 내가 관찰자 누가 할지 정하고 그 다음 실제로 시연을 하고 토론과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도덕에도 막 나오고 특히 도덕에서 많이 중요한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역할놀이 수업은 도덕에서 많이 중요하지만 뭐 실과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특히 어디서 이렇게 가정일 분담과 실천이라는 단원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프로젝트 학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 2013년 기출에도 나오고 2017년 기출도 나와서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나 금성 출판사로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페이지 247로 보기. 다시 한번 페이지 247로 보기. 프로젝트 학습도 이렇게 X 쳐놓고 페이지 247로 보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넘길게요.
232쪽 다 견학 수업이에요. 견학 수업은 다 알죠? 견학 수업은 진짜 경험하고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거기 2번에 수업 적용 예시를 볼게요. 주제 볼까요? 경제동물 기르기 체험하기. 실제로 경제동물이 뭐라고 했죠? 닭, 소, 돼지 이런 거 기르는 거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수업을 적용한다? 견학 수업을 간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뭐 이건 절차까지 암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다? 견학 수업은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넘어갈게요. 뭐 소통과 배려의 협력 중심 수업이라고 해서 1번 스토리텔링 수업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스토리텔링은 밑줄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대요. 스토리텔링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 다음 학생들에게 학습할 언어 및 문화 자료를 이야기를 통해 제시. 여기까지 밑줄. 학생들에게 학습할 언어 및 문화 자료를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다.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거죠. 수업 전경에 실과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절차와 수업 적용 예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뭐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오른쪽 하브르타도 마찬가지. 하브르타 수업도 거기 하브르타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볼게요. 토론은 함께하는 짝이나 친구, 파트너 자체를 일컫는 말이었대요. 원래 하브르타가. 근데 그게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을 말하는 말로 바뀌었대요. 밑줄 칠게요. 하브르타는 첫 번째 줄에 하브르타는 밑줄 치시고 세 번째 줄로 넘어가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짝 토론을 하고 뒤에 볼게요. 234쪽의 절차를 보면 사실 절차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단계에서 질문을 만들고요. 2단계에서 짝 토론, 그 다음 모둠 토론, 그 다음 발표를 해본 다음에 쉬우르라고 해서 전체 토론을 한대요.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긴 한데 짝, 모둠, 전체로 커지는 이런 수업이 되겠죠. 이 정도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브르타 수업은. 그 다음 3번 토익 토론 수업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 영역에 쓸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니까 토익 토론 수업. 그 다음 오른쪽 4. 과제 분담 소집단 협동학습 볼게요. 직소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 직소가 뭐였죠? 퍼즐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그것처럼 찢어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다시 모둠 활동을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직소라는 이름은 모집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갈라졌다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직소 퍼즐과 같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마지막 줄에서 네 번째 위로 볼게요. 밑줄 칠게요. 일반적인 협동학습과 달리 모둠원들이 모두 역할을 맡게 되고 개별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책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밑줄.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부터 맨 마지막 줄까지 밑줄 칠게요. 일반적인 협동학습과 달리 모둠원들이 모두 역할을 맡게 되고 개별 평가를 통해 개인의 책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절차를 보면 1단계에서 모둠을 구성을 해요. 이건 원 모둠이라고 해요. 원래 모둠이라고 해서 원 모둠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둠에서 개인별로 전문 과제를 선택해요.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원하는 주제가 뭔지 선택합니다. 그럼 그거를 3단계에서 과제별로 모여요. 내가 만약에 주제 1번에 대해서 골랐으면 각 모둠마다 주제 1번에 대해서 고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1번 주제를 고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게 뭐예요? 전문가 모둠이에요. 그 모둠이 이제 그 1번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모둠에서 협동학습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지금 모였잖아요. 다들 모여서 예를 들면 그 뒤에 예시가 나왔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같이 배워요. 막 자료 정리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모둠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내가 모둠원이 5명이면 각각 주제 1번부터 주제 5번까지 다 공부를 했죠. 자기 전문가 모둠 집단에서. 그래서 자기 원래 모둠 돌아와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뒤에 236쪽 수업 적용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보면 모든 구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전문 과제 선택한대요. 거기 보면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동기 성적 발달에 대한 내용이죠. 주제 1은 뭐야? 여자에게만 나타내는 성적 발달 변화를 알아본대. 주제 2는 월경과 추경. 3번은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성적 발달. 이런 것들 주제가 막 있어. 이거를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에서 과제별 모이죠. 이게 뭐라고요? 전문가 모둠이라고. 가면 이제 주제 3번끼리 모은 애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모둠 구성해서 주제되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다시 오른쪽 위로 보면 원 모둠으로, 원래 모둠으로 돌아가서 협동학습을 해서 설명을 막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별 평가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직소1이에요. 직소1. 이게 실과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뭐 다른 과목도 엄청 많이 쓰이지만 협동학습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보통 직소라고 하면 다 이 직소 1번 모형이에요. 실과에서는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이 직소 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직소 1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원래 모둠에 있다가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 모둠을 가. 전문가 모둠 가서 제대로 공부해. 그 다음 다시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서 다시 막 설명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36쪽과 237쪽에 문제 해결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미래인 거를 보면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있어요. 그게 실과에서 되게 전통적인 수업 모형 중에 하나인데, 수업 학습 모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미래인에서 설명한 이 문제 해결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을 보면 여러분 헷갈릴 거야.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이거 두 개를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읽어보지 않기를 추천해요. 이 문제 해결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은 굳이 읽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페이지 244로 보기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244로 보기. 그러니까 금성출판사의 문제 해결 학습을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엔 지금 출판사 총론에 나온 문제 해결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을 읽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아시겠죠? 이거 읽지 말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38쪽에 실천적 추론 학습도 있죠. 이것도 금성출판사에 나온 설명이 더 적절하게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도 적어주세요. 페이지 252로 확인. 실천적 추론 학습에도 페이지 252로 확인, 보기 이런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수업 모형이 마찬가지지만 지도서마다 아니면 교과서마다 다 좀 설명이 달라요. 약간씩 다른데 조금 더 이렇게 정형화된 모형이라거나 아니면 시험에 나왔던 모형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 특이한 식의 거를 보게 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금성출판사 거로 본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여기서 거꾸로 학습 볼게요. 거꾸로 학습 239쪽의 거꾸로 학습은 한마디로 뭐냐면 디딤 영상이라고 해서 교사가 미리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제작해.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걸 학생들에게 집에서 보게끔 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239쪽에 주제 안내 보면 수업 적용 예시에서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교사가 구성 요소별 고장 상황에 따른 위험 발생을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강의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오른쪽에 학생을 보면 그 강의 영상을 본다는 거야.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영상을 미리 집에서 만들어. 그래서 거꾸로예요. 거꾸로. 강의를 학교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듣고 오는 거야.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240쪽. 그걸 보고 와. 학생들이 다 그거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오면 이제 와서 뭐 하냐면 상호 토론도 하고 토의 학습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흐름이에요. 거꾸로 학습이 뭐다? 미리 교사가 영상을 제작하고 그걸 집에서 보고 오면 이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학습.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스팀 교육. 스팀은 뭐예요? 뭐의 약자죠? 스팀. S는 과학, 사이언스, T는 기술, 테크놀로지, 그 다음 E는 엔지니어링, 공학, 그 다음에 A는 아트, 예술이고요. M은 매스매틱스에서 수학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실생활과 같은 관련 깊은 상황을 통해서 수업에 프로젝트 학습을 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팀 여러 가지 묶어서 실과 수업에 녹여냈다는 거. 그 다음 241쪽 볼게요. 실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해서 이번에 조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교육과정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지만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나와 있죠.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 우린 초등학교만 보면 되니까 첫 번째 보면 초등학교라고 해서 2019년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 6학년이 원래 2017년이 1, 2학년,
2018년이 3, 4학년까지, 그다음 작년 2019년에 5, 6학년까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는 첫 해였어요. 그럼 그 전에 어땠냐? 2018년은 1, 2, 3, 4만 2015 개정이었고 5, 6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는 교과서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럼 우리 실과는 5, 6학년만 가르치니까 배우니까 작년부터 처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데 실과 내 ICT 단원을 어떻게 바꾼대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으로 바꿨대요. 17시간 이상으로. 그래서 뭘 많이 개편을 한 거야? 문제 해결 과정. 우리 아까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 하면서 배웠잖아요. 문제 해결 과정, 알고리즘, 아까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래밍 체험, 아니면 언플러그드 활동 같은 거 이런 걸 위주로 개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가 됐다. 다음 페이지. 안전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을 거예요. 거기도 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보시고 어디 지금 가정생활과 안전과 기술 시스템에 어떤 부분에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 수송교육이죠. 다 수송교육이 뭐래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처음으로 초등 실과 교육 과정이 포함되었다.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중학교에 있었다고 했죠. 기술 과정에 있었던 거. 수송기술 그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초등학교에. 그래서 243쪽 위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보이죠? 거기 첫 번째 점. 거기 밑줄 칠게요. 계속. 여기에서는부터 밑줄 칠게요. 수송수단이 뭐래요? 아까 우리 성취기준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고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소를 충족하는 수송수단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이 밑줄.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밑줄.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를 수송수단의 주요 소재로 한다. 까지 밑줄. 아까 성취기준 해설에 있었죠? 이 부분. 그 다음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이번에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뭐 이런 부분 범교과 활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실과에 어떻게 들어왔다? 표를 보면 기술 활용 영역에서 내용 요소가 뭐래요? 친환경, 미래 농업, 생활 속의 농업 체험 이런 것들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찍어 놓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점을 보면 5번째 줄 밑줄 칠게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활용한다. 거기 뭐 UCC 제작, 포스터, 캠페인 실천 이런 것들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 밑줄 칠게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금성 출판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